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의사는 많은데 자기를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이번에 벌어졌죠. 어느 의과대학의 차석 졸업생이 저 차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이 대학에 남고 교수가 돼서 훌륭한 학문을 할 것이고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국내 최고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에서도 의사 부족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중원하는 문제를 좀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의사 숫자를 늘리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이면서 성모병원 외래 교수로도 계신 윤인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의사들이 모이시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이 한국은 의료계의 베네수엘라가 되겠다 이런 걱정한다는 말에 놀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한국의 의료는 너무 좋다. 아무리 지금 기사에서 뻥뻥뻥뻥 무슨 뭐 안 좋은 얘기 많이 터져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 숫자를 보지 않습니까? 10년 뒤를 돌아보면은 도대체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치료할 것이냐? 맹장 수술에 걸리면 그 맹장을 누가 수술해 줄 거야? 이거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좀 상징적이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베네수엘라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죠.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유 매장량은요 전 세계 1, 2, 3등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원유를 캐서 석유로 정제를 못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정치 실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제 운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원유가 있어도 쓸 석유가 없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의사는 많은데 자기를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 근데 그 도래가 아니라 이미 벌써 시작이 됐다는 게 저희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집 문 밖에 나가면은 지금 의사 선생님 뭐 병원 많죠. 네. 그 지하철역마다 무슨 백오키 들어가 있고 네. 쭉 병원 있고 그 아래 보면 약국 들어가 있고 네. 뭔가 좀 비즈니스볼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중증도가 올라가는 순간 대부분 이제 보시다시피 그 응급실 찾으려고 이제 그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망하시고 그런 의사가 없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앰뷸런스 타고서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질 것이다. 즉 우리가 원유가 있어도 석유를 만들 수 없는 베네수엘라처럼 제도 운영의 실패로 의사는 많아도 쓸 의사는 없다. 그러면 의료 제도가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중간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분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네. 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진짜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예, 둘을 예. 키우는데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기본 1시간, 2시간까지 예. 기다린 적 정말 많습니다. 네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은 왜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아가 줄고 있죠.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공급 차원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뭐 1시간, 2시간을 기다리고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소아과 진료를 받는 거는 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학병원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에 예를 들면은 교수가 3명 있고 레지던트 전공의가 3명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환자를 100명을 봤어요. 소아과 선생님들의 수가도 낮고 그다음에 뭐 법원에 가서 뭐 형사도 고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레지던트 선생님 지원이 없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왔던 환자 100명을 이제 드디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없이 교수 3명이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교수 3명 내먼저 그중에서 한 분이 슈바이처 같은 마음으로 버티다가 퇴직을 했어요. 네. 그럼 2명이 남죠. 충원은 안 되죠. 네. 나머지 한 2명 중에 1명은 나도 나가서 개업이나 해야 되겠다 라고 또 나가죠. 그럼 그 과가 녹는 겁니다. 그 대학병원에 소아과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아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학병원의 기능 전체가 다 떨어집니다. 그냥 소아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전체 필수 의료가 지금 녹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슨 뭐 저기 지방에 있는 무슨 의료원에 의사를 구하는데 의사가 없다, 불편하다. 지금 그게 위기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환자가 헬기를 타고서 대학병원에 왔어요. 근데 그 대학병원에 나를 살려줄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위기죠. 따라서 지금 소아청소년과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그
소아청소년과가 상징적인 의미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지금 그런 과정을 좀 같이 겪고 있는 중이죠. 네. 기존에서 계셨던 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버티는 게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뭐 소아과 산부인과 부족 문제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거 결국은 전공과에 전공에서 좀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거의 안 해서 그런 거죠. 네.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점점 심해지나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이번에 벌어졌죠. 어느 의과대학의 차석 졸업생이 저 차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이 대학에 남고 교수가 돼서 훌륭한 학문을 할 것이고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용의원에 갔습니다. 보톡스 필러 배우러. 왜 이렇게 됐느냐? 과거 한 20년, 25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선생님들이 교수로서의 대접도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물론 지금도 사실 의사 선생님들의 급여는 넘사벽이었지만 그때는 더 높았었거든요. 네. 괜찮았죠. 근데 이쪽에 미용 쪽은요. 그때 당시에는 뭐 생활도 많이 발달하지 못하고 노인 인구도 많지 않았고 이런 데다 니드가 없었다 보니까 별로 그쪽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저 이제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저희 과 1, 2, 3등은 다 내과 갔습니다. 네. 그때 시대 때는. 네. 그랬었는데 여기가 이제 20년, 25년 전부터 이제 하나의 바람이 분 거죠. 쭉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수가를 누른 겁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비급여도 잘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급여가 떨어지죠. 반대로 이쪽에 미용이라든지 통증, 비급여 쪽은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비급여를 개발을 해서 진료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자기 미용에 대한 니드가 올라가니까 이쪽이 증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수입 격차가 벌어졌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또 터집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그 학력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 때만 해도 인턴 레지던트만 해도 나와서 전문의 대접을 받고서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진 겁니다. 거기서 임상의사 2년, 펠로우 2년, 뭐 분과 2년 해서 이 학력을 좀 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의사로서 좀 믿을만하다 할 정도가 되면은 내일 모레쯤은 이제 성인병 걸릴 나이가 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또 더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워라밸 바람이 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워라밸하고 의사사회에서는 워라밸 똑같습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건 나는 안 해. 나는 좀 적게 벌어도 좀 편한 걸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생명을 다루는 과들은 스트레스와 공부활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 하고 나 그냥 보톡스 미용할래. 나 거기서 몇 달 비워서 그냥 바로 그냥 상업적인 시술을 할래. 이쪽에 가버린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겹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이런 누적된 문제가 지금 뻥뻥뻥뻥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요즘 보면 막 여러 가지 진료를 동시에 특히 미용을 또 하나 더 넣는 네. 그런 경향의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내과 진료나 무슨 이런 진료를 한번 하시게 되면 한 병원에 한 5천 원 내지만 이 나라에서 받는 돈까지 합쳐서 만 원 좀 얼마 좀 넘습니다. 근데 그거 한 거보다도 보톡스 뭐 5,500원, 9,000원 병원에 오게 하는 거죠. 병원에 오게 해서 그 화덕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그 미용 수가가 몇만 원으로 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경험한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를 열심히 하겠어요? 미용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조금씩은 다 미용, 통증, 비급여를 다 걸어 놓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회가 지금 왜곡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의료라고 하는 직역에 물론 비즈니스는 할 수는 있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 지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불보듯이 뻔한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불안정하게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무슨 심장 전문의가 되어 진짜 대우를 네. 받고 이렇게 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사들이 막 존경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좀 왜곡된 현상인 거죠, 우리만의. 그러니까 그 의료의 본질인 그 생명을 경외하고 진료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초조한 그 중액적 가치, 직업적 윤리의 중액적 가치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논문을 열심히 쓰신 분, 세계적으로 뭐 유명하신 분, 그다음에 진료에 대해서 뭐 무의천 진료 다니시는 분,
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환자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서 끝까지 남들도 다 포기한 환자를 끝까지 살려보겠다고 노력하신 분, 이런 분들이 지금도 존경을 받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의료 제도를 다시 정상화시킨다고 한다면 이러한 생명 경외에 대한 중액적 가치가 지금 훼손되지 않는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지금 현재 약간 미용이나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숟가락 모든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데까지 다다른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 게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압구정에서 이 성형외과 원장으로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거든요. 네네. 만족도는 좀 많이 떨어지죠. 서울공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 중 하나였으니까. 서울공대를 갔다가 거기서 재수해서 의사 가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전국 수석은 어디를 갔었냐면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었죠. 나는 물리학을 통해서 뭘 하겠다, 사회 기여를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낭만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과대학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내가 의사를 해서 뭔가 좀 사회에 기여를 하고 난 멋진 내과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멋진 외과 의사가 돼서 남들이 다 포기한 세 사람을 나는 살릴 거야. 나는 이게 인생의 목표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액적 가치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슈바이처 같은 마음으로 버티는 그분들도 사실 자존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사는 지금 사회에서 이런 좀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와서 보톡스 필러에 연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기가 의과대학 들어올 때 그 모습하고는 달라진 거거든요. 여기도 만족도가 사실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직역이 파이팅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직역이 점점 더 무너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 이제 질서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국 기사로 접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역에서 은근의학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네네. 뭐 몇 억을 예. 이렇게 준다고 해도 예.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예. 이런 기사 보면 이제 굉장히 놀라거든요. 이게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몇 억, 지금 몇 억, 이거는 벌써 올드 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요즘 10억까지 뛰었습니다. 최근 기사는 10억입니다. 네. 예, 어느 무슨 저 지방에 있는 어느 병원이 심장내과 선생님을 구하는데 10억을 걸었어요. 와. 당연히 적자지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1977년도에 제도를 만들 때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GDP의 3%나 5%를 사용하면 복지국가에 진입했다고 표현해요. 그 복지국가의 진입이 언제냐면은 98년도에 3%, 5%를 돌파합니다. 근데 그 유럽은 3%, 5%가 언제냐? 3%, 5%가 1900년대 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BM 무슨 자동차, 뭐 롤 무슨 자동차, 벤 무슨 자동차들의 그 설립연도를 보면 다 1900년도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의 결과로 돈이 좀 많았다. 돈이 많아서 그 돈이 많으니까 의료 제도를 제대로 시작했겠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민간 의료 시스템, 하나는 공공 의료 시스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제대로 시작했는데 한국의 의료는 1977년도에 시작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3%가 아니라 돈이 한참 없을 시작한 거죠. 돈이 한참 없을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만들었을 리가 없죠. 그냥 다 빌려다 썼습니다. 돈도 빌려다 쓰고 병원도 공공의사 없으니까 민간의사 빌려다 쓰고 거기에 농어촌 부분에서의 무의촌을 없애는 것까지도 뭘 빌려다 썼냐면은 군의관을 빌려다 썼어요. 그때 당시 내무부였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안전부인데 내무부에서 뽑아서 공중보건의료 전국에 무의촌을 뿌린 거죠. 의사를 갖다가 다 배치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다 무의촌을 싹 없앴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의료원에 갔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거 공공재거든요.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다시피 필요는 한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서울에 있는 근교에 있는 병원들은 공공재는 아니고 왜냐면 거기 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될 문제를 77년도에 공중보건이 제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의료 좋으네 하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 동안에 공중보건위가 이제 급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공재가 들어갈 자리에 민간재를 모으려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4억에서 10억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 안 간다고 잘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공공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그동안 넉놓고 있다가
큰일 났네. 그러니까 민간제로 끌어당길다 보니까 안 와요. 4억, 5억 줄게 안 가요. 그럼 의사 선생님 나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10년 뒤에는 누가 나를 치료해 주지. 실제로 그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실제로 도래가 되고 지금도 도래가 이미 되기 시작을 했지요. 지금 뭐 응급실 뭐 뺑뺑뺑뺑 돌다 돌아가시는 분들, 갑자기 무슨 소아과가 폐과된다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 구하는데 뭐 10억씩 줘서 구한다는 거, 이런 얘기 과거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의사 숫자가 적었던 15년 전에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교육국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컸어요. 네. 그런데 이게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나올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 군데가 나쁜 게 아니라 악순환을 탔다는 뜻입니다. 놔두면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이 제도의 운용 자체가 지금 실패한 건데 그대로 가면 그럴 것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사회적으로 좀 알리기 위해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그 그린페이퍼를 좀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린페이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또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무슨 백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백서보다 더 중요한 게 제도를 만들기 전에 국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그린페이퍼, 녹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런 게 더 활성화돼 있어요. 녹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의견을 들었다가 다시 됐다가 다시 의견을 듣고 또 조정하고 이거 법을 시행해도 되겠니? 이렇게 하고 나서 법을 시행하고 그래서 더워서 반성점을 또 백서를 쓰는 거예요. 한국은요. 제가 무슨 뭐 국회 공청회 세미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쭉 앉아있고 직역 나와서 얘기하세요. 한 3분 듣습니다. 그 다음 또 한 5분 듣고 또 5분 듣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부는 그걸 들었다 이거죠. 우리는 국민들의 귀를 청취하고 이걸 들었다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어내고 제도가 보통 보면 법안이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쌓여있죠. 나는 어쨌든 간에 실적을 냈어. 이 실적 싸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불속한 법안이 많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의료 제도만큼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번 누군가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그 그린페이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의료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좀 한 장으로 딱 요약을 했어요. 우리 복지 제도라고 하는 거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서 대비해 주는 게 복지 제도입니다. 네. 예. 위에서 폭우가 재난이 쏟아지는데 어쨌든 우산을 해서 아래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네. 예기치 못한 재난입니다. 이게 감기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뭐 수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야 10명 다 저기 보호 못해 한 7명만 할게. 그러면서 우산을 뚝 잘라내서 이쪽에 7명만 씌워주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만 보용해주고 부자들은 야 그럼 너희들은 좀 니네들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 좀 알아서 해. 그래도 국가가 지금 너희들은 그 재난을 극복할 만하지 않니? 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복지제도가 한 70에서 75% 정도를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네. 저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래쪽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 정부가 뭐라고 그동안 얘기했냐면 우리는 75%는 안 돼. 그래도 우리는 60%는 돼. 네. 우리 60%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음에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80%로 올릴 테니 나에게 표를 주세요. 라고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죠. 아, 네.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선진 주요국들은 그 한 75% 정도의 날개를 핀 우산인데, 한국은 60% 정도는 핀 줄 알았죠. 네. 이렇게 지금 인식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오른쪽 그 맨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의 의사는 100%를 펼치긴 했어요. 네. 왜냐면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 의료 제도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네. 비를 60%만 막을 수 있고 나머지 40%가 뚫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재난으로부터 나 개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폭우가 오면 거기서 보호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보호받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네요. 저거.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복지 제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저 제도가 저 사실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에 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우산수선 얘기는 없고 의대 증원, 물론 의대 증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대 증원은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많아도 지금 필수 의료에 대해서 공급에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의사 숫자가 적어서 지금 필수 의료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우리 의사를 드디어 고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죠. 네. 왜 안 하겠습니까? 개혁이 목적인데 네. 90%가 좋다고 믿고 있는데 거기서 개혁을 해서 조금 더 나빠지게 만들었어요. 느낌을. 그러면은 정치적 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 개혁 한쪽을 싫어하게 되고 그렇지 그렇죠. 않은 쪽을 좋아하게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표 계산을 해보니까 저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 제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서 얘기를 해봐도 대부분 저 우산을 고치고 저걸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고 다 증원, 필수 뭐 의료 수가 인상, 뭐 의사 수입 뭐 이런 거예요. 액면적인 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거. 왜 정치인들이 저걸 건들지 않냐면 저걸 정치에 건드려서 자기가 얻을 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기 때문에 안 건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러니 지금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그린페이퍼 운동입니다. 네. 네.